매일 당뇨 약을 드시고 계신데도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신다면 이 영상은 바로 선생님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 답답하고 지치셨을 것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내과 의사로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열심히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조금씩 어긋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병이 너무 심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 했기 때문입니다. 몸은 사람마다 다르고 당뇨 역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이제부터라도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댓글에 저는 오늘부터 바꾸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선생님께 거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당뇨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8이신 박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은 단 것을 거의 드시지 않았고 식사량도 아주 적었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공원에서 1시간씩 걷기 운동도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관리하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마다 측정하는 혈당 수치는 계속 높게 나왔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는 쉽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제 앞에서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왜 좋아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당뇨가 있으면 무조건 적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이 움직여야 한다고 믿으십니다. 그래서 식사를 줄이고 몸이 힘들어도 계속 걷고 또 걷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분명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결과는 기대와 다르게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면 맞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몸 상태와 맞지 않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계속 쌓이는데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몸도 점점 지치고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약에만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내 몸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방향이 조금만 어긋나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겉으로 보이는 습관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은 췌장입니다. 이 췌장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립니다. 췌장은 마치 우리 몸속에 있는 작은 부엌과 같습니다. 이 부엌에서 음식 대신 혈당을 조절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부엌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서양인과 동양인의 췌장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양인은 큰 부엌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가 많고 우리 같은 동양인은 비교적 작은 부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은 점점 서양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식사량이 늘어나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료 방법 역시 서양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부엌을 가지고 있는데 큰 부엌 기준으로 계속 요리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는 일을 계속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버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과부하가 걸립니다. 결국에는 기능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을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은 부엌에서 큰 잔치를 계속 준비하면 결국 부엌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교가 아닙니다. 서양 사람과 같은 방법을 따라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행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부엌이 작다고 해서 요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양과 방법만 알면 훨씬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생활을 조절하면 충분히 안정적인 혈당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작은 부엌을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꼭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10분 중 9분은 분명히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를 평생 약으로만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약이 필요한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 도달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쉽게 말해 약 없이도 혈당이 안정된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갑자기 좋아지는 마법 같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내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게 하나씩 실천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변화를 직접 눈으로 많이 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하시던 분들이 점점 자신감을 찾고 생활이 달라지고 결국에는
약의 도움 없이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모습을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방향만 바꾸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아는 순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길이 훨씬 또렷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유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스트레스형 당뇨입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평소에 걱정이 많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밤에 잠을 깊이 못 자고 자주 깨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측정하는 공복 혈당이 유난히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줄였는데도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오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더 엄격하게 식사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음식 때문이 아니라 몸 안의 반응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특정 반응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간이 저장해 두었던 당을 혈액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말하자면 몸이 스스로 당을 만들어서 혈관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 음식을 먹지 않아도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날 저녁을 가볍게 드셨는데도 다음날 아침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사보다 스트레스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작용하면 간에서 단기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식단보다 먼저 마음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것은 아주 간단한 습관입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이나 자극적인 화면을 가능한 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의 자극은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조용한 시간에 호흡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드럽게 나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길게 내쉴 때는 배가 천천히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 과정을 급하게 하지 말고 아주 느리고 편안하게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호흡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경이 안정되면 스트레스 호르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 결과 혈당도 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이 방법만으로도 아침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된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약을 늘리지 않았는데도 수치가 내려가는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형 당뇨는 음식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어야 혈당도 안정됩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을 편하게 가져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유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쇠약형 당뇨입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몸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체형이 마른 편이고 식사량이 많지 않으며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를 느끼십니다. 평소에 기운이 없고 힘이 빠진다는 느낌을 자주 말씀하십니다. 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니 무조건 적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밥이나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전체 식사량 자체를 줄여버립니다. 당이 올라갈까봐 두려워서 스스로를 더 약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형의 핵심 문제는 음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몸이 제대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췌장이 약해져 있어서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의 기름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계속 달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료가 부족하면 엔진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움직이려고 하면 더 큰 무리가 오게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영양이 부족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할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분들께는 오히려 제대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란, 생선, 두부와 같은 음식은 췌장의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저장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그만큼 혈당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식사를 줄여서 체중이 빠지면 오히려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식사 방법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소량을 나누어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췌장이 갑자기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보다 안정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습니다. 하루 3끼를 5끼 정도로 나누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분들 중에서도 식사를 늘리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 굶다시피 하다가 오히려 상태가 나빠진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식사를 나누어 드시기 시작하면서 몸에 힘이 생기고 혈당도 점차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내 몸에 필요한 것을 제대로 채워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 먹는 것이 오히려 혈당을 낮추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충분히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원인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3번째 유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염증형 당뇨입니다. 이 유형의 분들은 몸 안에 열이 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얼굴이 자주 붉어지거나 이유 없이 더위를 많이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입이 자주 마르며 물을 자주 찾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몸속에서 보이지 않는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몸 안에 작은 불씨가 계속 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으로는 크게 아프지 않아 보여도 안에서는 계속 열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인슐린이 열쇠라면 세포는 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몸 안에 염증이 많아지면
그 문이 잘 열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아무리 있어도 혈당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태에서 또 하나의 실수를 하십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 땀이 날 때까지 강하게 운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운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유형의 분들에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몸의 열을 더 올리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몸을 식히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방법은 반신욕입니다. 저녁 시간에 따뜻한 물에 명치 아래까지 몸을 담그고 15분에서 20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관이 이완되고 몸 안의 순환이 좋아지면서 열이 부드럽게 내려가게 됩니다. 식사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가능한 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이나 카페인 역시 몸의 열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신 수분이 많고 부드러운 채소를 자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이, 토마토와 같은 음식은 몸을 진정시키는 데 좋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몸 안의 환경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세포가 다시 인슐린의 신호를 잘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혈당도 보다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경우 중 하나가 바로 이 유형입니다. 열을 내리는 생활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같은 약을 유지하면서도 혈당이 훨씬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수치도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몸이 뜨거우면 혈당도 흔들립니다. 몸을 식히는 것이 곧 혈당을 안정시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유형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바로 누적형 당뇨입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배가 나오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크게 많이 드시지 않는 것 같아도 몸 안에는 에너지가 계속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음식 때문이 아니라 몸 안의 상태를 봐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간은 필요할 때 혈당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몸 안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 이 간의 기능이 달라집니다. 간이 마치 고장난 공장처럼 계속해서 당을 만들어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지 않아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저녁을 일찍 드시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다음날 아침 혈당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에서 밤새 당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태에서는 단순히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분들에게는 식사의 양보다 시간 조절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권해드리는 방법이 바로 일정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 날 낮 12시까지는 물 외에는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약 16시간 정도 공복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우리 몸은 먼저 들어온 음식에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저장해 두었던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12시간에서 16시간 사이가 되면 몸은 본격적으로 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에 쌓여 있던 내장 지방이 줄어들게 됩니다.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 간의 부담이 줄어들고 췌장 역시 쉬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보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탄수화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밥이나 면과 같은 음식의 양을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많은 분들 중에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허리 둘레가 줄어들고 무엇보다 아침 혈당이 안정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유형은 매우 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법만 알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쌓인 것을 비워주는 것입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혈당도 함께 안정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은지 아주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유형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몸에 맞는 것만 정확히 실천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먼저 스트레스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기보다는 누운 상태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호흡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동안의 혈당 흐름이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쇠약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식사 간격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을 거르지 마시고 소량이라도 꼭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단한 간식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시간에 견과류나 삶은 계란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밤에도 너무 공복 상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가볍게 단백질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염증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저녁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몸에 열을 내려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면서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에서는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부드럽고 수분이 많은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적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식사 시간 자체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일찍 마치시고 다음날 첫 식사까지 일정 시간을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날 점심 무렵까지 공복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은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점점 가벼워지게 됩니다. 하루를 간단하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스트레스형이라면 호흡으로 시작하고 쇠약형이라면 가볍게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점심은 과식하지 않되 균형 있게 드시고 오후에는 필요한 경우 간단한 간식을 추가합니다. 저녁에는 염증형이라면 몸을 식히는 습관을, 누적형이라면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으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단순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한 가지를 정확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방법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몸에 맞는 방법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내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간단한 검사와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 중에 췌장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췌장이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내 몸이 아직 스스로 조절할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외부의 도움이 더 필요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알게 되면 관리 방향을 훨씬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같은 당뇨라고 해도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내 몸의 현재 위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것이 혈당 측정 기기입니다. 요즘은 일정 시간 동안 혈당의 변화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있습니다. 이 기기를 사용하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생활 습관이 도움이 되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운전을 할 때 계기판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속도가 어떤지 알아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듯이 혈당의 흐름을 알아야 올바른 관리가 가능합니다. 감으로만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을 성실하게 실천했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이 전혀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유형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역과 관련된 특별한 형태의 당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내 몸을 확인하면 막연한 불안 대신 분명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몸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같은 당뇨라고 해도 원인과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이 모두에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둘째, 내 몸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관리가 가능합니다. 셋째, 방법만 제대로 맞추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맞는 길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최근에 진료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에 이 어르신은 오랫동안 약을 드시면서도 혈당이 잘 잡히지 않아 많이 지쳐 계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유형을 이해하고 생활 방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졌고 아침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처럼 변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이해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다만 꼭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바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약의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천천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저는 제 몸의 유형을 이해했습니다 라고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만 찾으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걸음씩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